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 이 최악은 지났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내년 증시 보다 낙관적으로 바라봐도 좋을지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영찬 상상인증권센터장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주요 증권사들 내년 시장에 대해서 상저하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내년에 이제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만큼 여전히 시장 갈팡질팡한 모습입니다. 센터님 어떻게 보십니까? 상고하저인데 저는 의견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반기는 높고 하반기가 낮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상반기부터 저희 시장은 상승할 거로 좀 보고 있어요. 예. 다만 제가 굳이 용어를 만든다면 상고하유? 그러니까 상반기에 상승을 하는데 하반기에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주목하는 건 중국의 봉쇄 조치 완화라고 보고 있고 그것이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주가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쳤던 시장에 대한 악재를 오히려 좀 덜어낼 거고요. 하반기에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될 거냐면 내년이 아니라 내후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겠죠. 주가가 올라서 하반기에 빠진다고 보진 않고 있고 오히려 강보합으로 마감되지 않을까? 다만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반기 더 많이 오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센터장님 보시기에 내년도 예상 밴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저는 지수의 하락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미국의 소매 판매 지수나 ISM 제조 지수가 형편없이 떨어졌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수의 하단은 PBR로 보면 0.9배 정도 봐요. 내년도 코스피 전체의 순이익 전망치가 올해보다 17% 하향된 걸로 지금 퀀트바이저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PBR 0.9배면 2210포인트, 2200포인트가 하단일 거고요. 그다음 상단은 위가 열렸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1.2배 이상은 단기적으로는 좀 과이라 봐서 2800? 그래서 하단은 2200, 상단은 2,800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코스피 예상 밴드 2,200에서 2,800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시장이 그래도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좀 반등을 하려면은 어떤 요소들이 좀 뒷받침이 돼야 될까요? 미국 연준의 이제 통화 정책 전환이라든지 기업 실적 회복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센터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맞는 말씀인데 저도 약간 좀 다른 의견을 자꾸 제시해서 죄송한데 일단 인플레 우려, 그다음에 연준의 정책은 주가의 90% 이상 반영한 것 같아요. 이미 파월이 12월 달에 50bp만 올린다고 얘기도 했고 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바뀌었거든요. 색깔이 바뀌었어요. 저는 이제 매파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실적도 당연히 실적이 오르면 주가가 오르겠죠. 근데 저희들이 보는 뷰는 진짜 실적의 어떤 회복은 내후년입니다. 냉정히 따지면 2024년의 실적이 좋아지지 2023년인 내년에 좋아지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소비는 지금보다 나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주식은 계속 안 오는 거냐? 그건 또 다른 거죠. 주가는 경기 선행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에 주목한다면 저는 지금부터 내년 1분기까지 약세장이나 변동성이 있지만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오히려 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 기업의 실적 회복이 필수 요소가 아니라 필요 요소일 뿐이지 주가 상승에 반드시 부차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이 사야 될 때다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좀 리스크 부분은 없을까요? 센터장님이 생각하시는 변수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변수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년에 호재로 보고 있는 중국의 봉쇄 완화의 시기와 규모거든요. 물론 최근에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어떤 시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중국이 봉쇄 조치를 완화하고 있지만 만약에 봉쇄 조치가 생각보다 늦어지거나 아니면 확진자나 아니면 사망자가 우리 예상치, 우리 경험적인 수치나 선진국 수치보다 많아진다면 중국의 봉쇄를 다시 지연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 경우라면 우리가 생각했던 수요 회복이나 아니면 어떤 소비 확장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건 리스크일 거라고 봐요. 다만 이제 그 리스크와 리턴을 이제 보았을 때 중국이 과연 내년 연말까지 봉쇄를 미룰 거냐 이 문제는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반기 쪽에 무게를 두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다른 의견 주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좋으니까 선생님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간략하게 말씀 주셨어요. 지금이 사야 될 때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으로 좀 연초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지금 연초 시장 전략이 제일 힘듭니다. 차라리 주가가 오른 다음에 전략은 명확하겠죠. 바이앤홀드 하라고 얘기할 텐데. 맞습니다. 근데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상인증권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뭔가 좀 차별화된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
저는 주가가 많이 빠지는 시점이 한두 번 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지표라든가 아니면 의외의 복병들인 전쟁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예. 우크라이나 전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정은 예상하지 않게 오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야 된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냥 지금부터 언제 사지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예상보다 많이 빠지는 날, 뭐 30%, 50%씩 빠지는 날이 있다면 자기가 생각했던 종목을 분할 매수하자는 거고요. 그 제가 이제 추천하는 업종에서는 한 5가지 업종을 좀 제안 드릴게요. 예. 첫 번째로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당연히 중국 소비주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면세점이나 화장품 같은 거 관심이 없으세요. 예, 맞습니다. 중국이 지금 꽁꽁 묶여서 그런 거고요. 중국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적어도 내년 2분기나 3분기보다는 돌아올 거라고 보거든요, 한국에. 예. 그래서 중국 화장품이나 소비재주를 지금 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재예요. 소재요? 소재라는 건 예. 뭐냐면 중간재를 얘기하고요. 예. 제가 섹터를 담당했을 당시에 화학 그다음에 일부 철강 기업들이 중요한 소재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제가 이제 생각했던 테마 중에 하나가 신보호무역주예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전과 달리 이제 미국,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물건을 싸게 만든다고 수혜가 되는 게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제품을 누가 만들어 줄 거냐로 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주가 영향을 주는 시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한 20년, 30년 단위로 바뀌는 건데 그래서 저는 방산주도 되게 중요하게 봐요. 방산이요? 그러니까 예. 어떤 지역 간의 갈등, 그다음에 그로 인하는 어떤 방산의 규모가 단순히 유럽에 국한되진 않을 거고요. 남미, 인디아 쪽을 계속 방산에 대한 수출은 더 늘 거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이런 이 보호무역은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와 2차 전지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그러니까 신규 반도체 다음에 중요한 섹터에 대해서 절대 한채 양보가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 보면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더더욱 한국 기업들에게 수혜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좀 재밌는 발상인데 예. 내년에 실적이 안 증가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럼 어떤 걸 사야 되냐면 둘 중에 하나겠죠. 내후년에 실적이 오를 거 살 수도 있지만 현실과 기대의 괴리가 관계없는 기업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많은 사람들은 실적이 오르면 주가가 오른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죠. 대표적인 거는 바이오죠. 기대감으로도 주가가 충분히 갈 수 있고 그것이 예. 현실적으로 후행적으로 실적이 나올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했던 중국 소비재주, 예. 그다음 방산, 그다음에 뭐 보호무역에 의한 2차 전지와 신재생, 예. 그다음에 중국 소비재주, 마지막으로는 현실과 기대와 좀 차별성이 있는 바이오 요 5개 섹터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다수 전문가들이 거의 반도체를 좀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 센터장님께서는 이 중국 소비재 쪽을 말씀해 주셔서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전략적으로 여쭤봤을 때 아까 이 예견할 수 있는 리스크보다는 진짜 예기치 못한 리스크가 발생을 했었을 예. 때 이제 시장이 빠지면 그때 이제 오히려 기회다. 매수할 수 있는 기회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센터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린 에너지 분야 전문가시기 예.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는 이제 시장 뜨겁게 달구는 업종 중 하나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인데 네. 내년에도 뭐 괜찮게 주목을 받을까요? 주도주가 될지 안 될지까지는 맞출 능력이 없지만 예. 올해에 의해서 추가 상승은 가능하다고 저는 좀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예. 말씀드렸던 뭐 중원부원이긴 하지만 예. 지금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설치 수요가 늡니다. 뭐 예를 예. 들어 더 태양광이나 풍력. 미국 내에서는 제조 장비 업체가 거의 없어요. 예. 그렇다고 보면 예전엔 중국산 모듈이 여전히 각광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걸 만들어줘야 됩니다. 뭐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이런 기업들이 예.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IRA 법안, 잘 아는 예, 인플레 법안 맞습니다. 때문이라도 그 한국에 있는 모듈 기업 공장 자체가 미국을 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이게 단순히 태양광의 문제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나오는 2차 전지라든가 뒤에 나올 풍력, 그다음 이런 원자력까지도 그런 시리즈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신보호무역주의의 수혜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는 내년에 추가 상승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실적의 상승에서의 문제가 주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 정치가 주가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는 점. 예. 조금 부언드리면 20년 전만 생각해도 그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가장 싸게 만들 거냐예요. 예. 그래서 대항해 시대가 시작됐잖아요. 중국으로 모든 원재료가 들어왔고 예. 중국의 값싼 노동력을 만들어서 다시 중간재를 쭉 뿌려줬던 시기에서 아마 그 시기가 이제 보호무역되고 거기에 그 이 경제권에서 물건을 댈 수 있는 기업들만 수혜를 본다. 근데 예. 우리 제조 강국의 한국과 타이완이 분명히 수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도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미리 지금 말씀을 주셨긴 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또 말씀하신 게 이제 신보호무역주의 네. 이야기하셨고 뭐 유럽의 뭐 리파워도 있고 다양한 모멘텀이 있어요. 이 밖에 조금 주목할 만한 이 모멘텀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어요? 사실 올해 저희가 두 가지를 뽑을 건데 첫 번째 2차 전지는 생각보다 올해 전기차가 덜 팔렸어요. 냉정히 따지면. 그러니까 예. 올해 2차 전지 기업들 LG 에너지솔루션이나 아니면 뭐 삼성 SDI 같은 배터리 셀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올해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에 대한 전기차 상승의 기대감이거든요. 예. 근데 그것이 제가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기차 시장에서 가장 큰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중국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왔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작년 올해부터 약간 여러 가지로 좀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고 예. 그렇다면 거꾸로 보시면 기저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올해보다 내년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은 생각보다 많이 늘어야 많이 됩니다. 늘 거다. 물론 예. 안 늘는 리스크는 있겠지만 늘 그쵸. 거고요. 는다고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배터리 셀을 만드는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 예. 그리고 미국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관심도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예. 왜냐 중국의 전기차의 증가에 대해서 미국도 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2차 전지는 결국은 공급망이 많아지면서 예. 수요가 다시 늘 거냐라는 중요한 변수가 있고 태양광은 좀 이 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어려울 수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 중요해 있어요. 이게 예. 뭐냐면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빛이 이게 들어와서 에너지를 바뀌는 걸 전환 효율이라 부르거든요. 전환 효율이요. 근데 예. 그게 보통 한 26%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빛이 100이 들어오면 전기가 26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듈이고요. 예. 근데 이제 새로운 기술이 있는 게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있습니다. 예. 발음이 좀 어려워 죄송한데 페로브스카이트라고 예. 하는 러시아 과학자가 발명한 광물을 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만드니까 30%가 넘는 어마어마한 효율이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은 연구실 단계잖아요. 상업성을 2025년까지 하겠다는 게 글로벌 기업들의 다 목표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요.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기사화되고 어떻게까지 기술 발전이 되냐에 따라 주가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전기차의 중국 판매량과 공급망 감소, 공급망 완화, 그 다음에 태양광에 있어서 새로운 신기술의 상업화 정도, 속도 정도가 내년에 매우 중요한 변수일 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이 내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추가 상승 가능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태양광, 뭐 풍력, 수소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유망스럽게 보고 있는 업종은 어디에서 보시나요? 사실 신재생 모든 게 다 중요하죠. 중요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선점해야 되는 기술 그리고 기술의 진보 속도 그다음에 시장 규모 이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예. 전 여전히 2차 전지와 태양광이 가장 주목하고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건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 규모와 기술의 발전 속도가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다음 수소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풍력보다는. 왜냐하면 풍력도 상당히 중요한 신재생 에너지지만 풍력은 지역의 한계성, 바람의 한계성이라는 게 예. 있잖아요. 근데 수소는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서 각국 정부가 반드시 어떤 표준화에 있어서 먼저 선점하려고 할 거고 예. 우리나라 정부 또한 이 수소에 대해서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저는 2차 전지, 태양광, 그다음 수소 이 순서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은